이성훈입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오늘 내용을 시작을 하기 전에 저번 시간 했던 내용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발성을 해볼 건데요. 발음 부분은 여러분들이 특히 발표 전에 연습하실 때 사용한 부분이어서 오늘 복습은 발성 부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열린 소리 내기입니다. 만약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제 이게 완벽하시다, 아니면 또 여러분이 이게 너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이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하셨던 듯이 넘기시면 됩니다. 빨리 감기 하셔도 되고, 만약 이게 필요하신 것 같다, 그럼 지금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손은 이렇게 엄지손가락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검지 이렇게 O 모양을 잡아주고, 그리고 이거를 턱에 갖다 대고,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여기를 혀를 뺐을 때 훅 들어간 부분 거기에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해 소리를 내줍니다. 해, 하늘에 있는 해 소리를 내주시면 됩니다. 해, 해, 해. 자, 그리고 이제 손을 떼고 혀만 내밀고 다시 한번 해소를 내보세요. 그리고 아까 이제 열린 소리 느낌을 살려서 계속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게 혀뿌리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이 손가락이 밀리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해소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해, 해. 멈추시고 한 5번 반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혀를 넣으시고 해소를 내보시랍니다. 해, 해. 다시 멈추시고 한 5번은 또 반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해 소리 대신 아 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열린 소리가 나온다는 그 느낌을 살려가지고 내셔야 하고요. 다시 멈추시고 5번을 한번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열린 소리가 끝났고요. 그럼 다음에는 이제 공명 동굴 만들기입니다. 이거는 기억을 하시면은 한번 직접 먼저 해보시고, 기억이 안 나신다면은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선은 그 혀를 이 앞쪽에 갖다 대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입술이면은 여기 이 앞쪽에다가 혀를 우선 갖다 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혀를 뒤로 쭉 넘겨보세요. 혀를 뒤로 계속 넘기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울퉁불퉁한 살이 되게 부드러워질 겁니다. 거기다 혀를 이제 위치를 하시고 아 소리를 내시면 됩니다. 혀를 이빨 쪽에 갖다 대시고 서서히 넘기신 다음에 물렁물렁한 살이 느껴지면은 그때 아 소리를 내시면 됩니다. 이때 입 안에 뒷부분이 최대한 넓혀진다는 생각으로 혀를 갖다 대시고 근육을 조정하시고 아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 소리를 계속 내시면서 점점 혀를 앞으로 내밀어보세요. 내려보세요. 밑에 쪽으로. 단 이때 안에 그 입 모양은 거의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입 모양 그대로 계신 채로 이걸 한 5번 이빨 쪽에다 대고 서서히 넘어간 다음에 이 물렁물렁한 쪽에다가 혀를 위치하시고 아 소리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혀를 앞으로 완전 내려보시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저번 시간 복습이 끝났고요. 자, 그럼 오늘부터는 바로 발표 내용을 작성을 해볼 것입니다. 우선 발표 내용은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이 물론
스피치와 토론 과목이 너무 불안해서 아니면 또 영어 발표 과목이 불안해서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과제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상황에서 발표를 하게 될 때 특히 그때 도움을 받으려서 강의를 시청하신 경우가 많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어떻게 딱 특정해서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라고 말해드리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용했던 예시는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약간 여러분의 니즈에 맞는 그런 자세한 건 드리고 싶은데 더군다나 여러분의 전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약간 전공에 좀 특화된 예시를 드리기 힘들기 때문에 이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제가 최대한 가장 평균적인 그런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그 예시에다가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적용하시는데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항상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카톡으로. 저는 최대한 빨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개요서에 대해서 왜 개요서를 써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서는 우선 간단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서론이 나눠져 있고요. 서론이 있고요. 본론이 있고 그리고 결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요서는 짤막짤막하게 포인트별로 그러니까 말할 짧은 작은 주제별로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들여쓰기를 통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 파트가 나눠져 있고 이거는 큰 논점 중 하나겠죠. 또 다른 논점이고요. 그리고 논점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나눠집니다. 이게 바로 개요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개요서 없이 즉흥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한 말을 또 하고 아니면 또는 이 말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까먹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요서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에 큰 뼈대를 잡게 되면은 불필요한 내용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내용을 까먹고 얘기하지 못하는 문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히 발표 불안증이 좀 심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반 앞에만 서면은 머리가 하얘진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개요서가 없으면은 정말 당황해서 가뜩이나 말을 잘 못하는데 더욱더 말을 못하게 돼서 아예 그냥 내가 어떤 내용 말해야지 정말 많이 까먹게 돼가지고 정작 필요한 말은 못하시고 몇 마리 못하시고 나오시게 된 경우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버벅거리는 현상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발표 불안증이 있으시더라도 개요서가 있으면은 내용이 다음에 어떤 내용 말해야지 하고 기억이 나지 않을 때 개요서를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 기억이 나기 때문에 개요서는 꼭 필요한 것이죠. 발표를 할 때. 하지만 개요서는 지금 이것과 보실 수 있듯이 대본은 아닙니다. 개요서는 그냥 포인트 몇 개만 나열하는 겁니다. 모든 내용 여기다 다 쓰시는 거 아닙니다. 다 쓰시면은 그건 대본이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짤막짤막한 포인트, 논점으로 나눠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을 또 나눠가지고 쓰는 게 바로 개요서입니다. 이거의 스트럭처 형태에 대해서는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요서의 요소에는 서론, 본론, 결론을 있고 그 다음에 논점으로 본론 같은 경우는 논점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실 수 있듯이 들여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들여쓰기라고 하는데요. 즉 여기서는 로마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특히 본론 쪽이라 생각하시면은 I는 본론 하나, 즉 2번은 본론, 두 번째 논점이 되겠죠. 그리고 논점 안에서도 또 세세하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A, B를 사용해 나타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1, 2를 사용해 나타낸다든지 이렇게 또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 논점 안에서 또 추가로 설명할 부분이 있다. 아니면은 내가 어떤 팩트, 설문조사나 아니면은 어떤 숫자를 갖다 쓰게 되는데 그 숫자 하나, 또 다른 숫자 2개, 아니면 숫자하고 그 설명에 관한 것 이렇게 나누실 수 있고요. 하여튼 논리적인 구조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하실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더 세세한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뒤에 오른쪽으로 최대한 빠지게 되고요. 조금 더 큰 주제, 큰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이게 왼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로 보시면은 여기 서론 부분에는 대략적으로 오늘 어떤 내용을 할지 그 다음에 주제를 설명을 하고 있고 그걸 해서 주제에 관한 그런 설명을 1, 2, 3으로 나눠서 여기 좀 써줬죠. 그리고 본론 쪽에서는 이제 첫 번째에서는 당위적 측면에 대해서 설명하며 그러니까 첫 번째 논점은 당위적 측면 이 큰 논점 아래에서 이제 또 두 가지 포인트가 나눴죠. 하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또 다른 거는 평등한 교육보장은 국가의 의무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가지고 하나의 논점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 또 두 가지 포인트에서 또 나눠집니다. 여기서 이제 팩트를 나열하고 있죠. 헌법 31조 1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포인트 헌법 31조 6항이라는 또 다른 팩트를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거기 이제 그 팩트에 대해서 여기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이렇게 논리적인 구조로 나열을 하시고 더 세부적인 디테일, 세부적인 설명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이쪽, 오른쪽으로 빠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쪽에서도 두 번째 논점에서는 현실적 측면에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첫 번째 또 포인트는 현실적 측면에 첫 번째 포인트는 교육의 양극화로 인한 사회결정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사회를 안정시키는 도움 그러면서 이 작은 이런 포인트 안에서 또 설명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하나의 팩트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또 포인트의 세부적인 설명으로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이제 결론 부분에서는 좀 가렸는데, 네, 자꾸 가리네, 이게. 잠시만 기다려볼게요. 마우스 움직이지 않고. 자, 결론 부분에서는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이유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무리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조금씩 설명 파트를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논리정연하게 최대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거는 설계도와 같다 보시면 됩니다. 설계도에서는 집이 다 젖있지 않잖아요. 즉, 여기는 정말 구조적인 것만 써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스피치는 이런 구조적인 거를 보고 이제 발표를 직접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살을 붙여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당위적 측면, 국민, 교육받을 권리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첫 번째로 당위적 측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 헌법 31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국가의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또한 이것은 재정, 시설, 제도 등을 실제적으로 갖춰야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법, 평등한 교육 보장은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당위적인 측면에서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또 헌법 31조 1항을 보게 되면 교육제도 운영과 교육 개정에 관한 이런 법률을 보게 되면 사회 경제적 약자도 실질적 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 실현 의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OECD 교육지표 2002년을 보시게 되면 한국 GDP 대비 4.2%밖에 되지 않고요. OECD 평균 5.1%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상당히 평균보다도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며 저희 교육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지금 스피치를 어디서 그냥 가져온 거기 때문에 예시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사례를 붙이지 못했지만 이렇게 한 개요서를 보시고 여기서 이제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직접 쓰신 개요서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어떤 내용을 넣어야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사례를 붙여나간 것이죠. 그냥 팩트만 나열하게 즉 한국 GDP 대비 4.2%, OECD 평균 5.1%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아닌 한국 GDP 대비 4.2%, 한국은 GDP 대비 4.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OECD 평균은 5.1%가 되죠. 즉 OECD 평균보다 한국 교육이 훨씬 낫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살을 더 붙여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토픽에 대해서 발표를 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을 이렇게 붙여 나가는 게 원래는 가장 이상적인 스피치입니다. 하지만 이런 스피치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는 특히 앞에 바로 개요소를 띄워놓고 또한 되게 긴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발표를 많이 해보지 않고 그리고 앞에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이렇게 개요소만 보고 살을 붙여나간다.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요소를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써야 될 약간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따가 본론 부분 그리고 외우기 파트에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먼저 개요서에는 이제 세 부분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우선 여기 볼 수 있듯이 서론 부분이 있고 본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밑에 결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서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토론이란 과목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게 된 점은 바로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아니었지만 정말 많은 학생들이 먼저 자신의 이름하고 소속을 말하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러지 않았지만 저를 예시로 들자면 안녕하세요. 정자전기공학부의 이송훈입니다. 아니면은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될 전자전기공학부의 이송훈입니다. 이렇게 많이들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우선은 정말 교수님이 무조건 아예 그냥 발표 시작 전에 이름 먼저 말하고 소속 말하고 시작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는 한 최대한 이름하고 소속을 말하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다 그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정말 지루합니다. 서로는 청중들의 이목을, 그러니까 내 발표가 정말 재밌는 발표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즉 여러분은 초반 10초에서 정말 강렬한 인상을 주제입니다. 내 스피치가 이렇게 재밌으니까 앞으로 5분, 10분간 이어질 스피치에서 쭉 들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초반 스피치에서 초반 10초에서 여러분이 강렬한 인상을 주게 되면은 스피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스피치를 하는 사람에게 약간 후광 효과를 주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나 이렇게 대단한 걸 하고 있다. 즉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있더라도 그런 말이 조금 더 빛나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초반 10초 그 강렬한 인상에 대해서. 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초반 10초 인상이 10년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처럼 스피치는 똑같습니다. 스피치는 더 심합니다. 초반 10초가 그 뒤에 5분, 10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특히 스피치 앞에 즉 서론 맨 처음에 거기서 초반 10초에 주목을 끄는 것을 영어로는 훅이라고 합니다. 네, 훅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집중을 끄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훅 10초에서 주목을 끌지 않으면 뒤에서 주목을 끌기는 더 힘듭니다. 뒤에서 주목을 아예 끌지 못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조사하고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뒷 내용을 교수님도 잘 듣기 때문에 왜냐하면 초반 10초 때문에 강렬한 인상하고 훨씬 집중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사한 내용이 좋다는 전제하에 조사한 내용이 좋다면은 훨씬 더 교수님들이 좋은 내용에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점을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특히 스피치 아예 그냥 말하기와 관련된 과목들 있죠. 뭐 스피치와 토론 아니면 영어 발표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초반에 가진 그 인상이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큽니다. 교수님이 좀 공평한 지점하시겠지만 그래도 이 인상은 무시를 못 하십니다. 어느 정도 즉 초반 인상에 대해서만 교수님들이 결정 내리시지 않지만 그래도 그 초반 인상이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해서 초반 10초에 상당히 많은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즉 초반 10초에 강렬한 인상을 끄는 기법에는 크게 4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더 많은 기법이 있는데 아마 이 4가지 기법이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쓰이기 좋습니다. 그리고 그 4가지 기법은 첫 번째는 이야기 기법, 두 번째는 이제 질문 기법, 네 번째는 인용 기법, 네 번째는 긴장감 조성입니다.